3천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내 아들과 조용히 정리해라. 오만한 시어머니가 던진 돈 봉투가 꽃집 카운터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침묵을 패배라고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무시하며 던진 이 봉투가 사실은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흙 묻은 등산화를 신은 초라한 노인. 시어머니는 꽃집 구석에 앉아있던 안사돈을 보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수화기를 잡는 순간 43층 유리 빌딩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정체를 숨겼던 거물, 윤태석 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망해가는 시댁을 아무 조건 없이 살려냈던 익명의 투자가와 50억 원의 기적. 시어머니는 평생 그 은인을 찾아 보답하겠노라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인의 딸을 꽃집 딸이라 비하하며 난도질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화려한 성벽은 과연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오셨어요? 올라가시지요. 아버지가 내뱉은 나직한 네 글자에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절망적인 진실. 과연 이 조용한 아버지는 딸을 위해 어떤 거대한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세상을 뒤흔들 소름 돋는 반전, 그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꽃집 여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이른 아침, 골목은 세상이 채 눈을 뜨기 전에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카페의 불은 꺼져 있고 빵집 셔터도 굳게 닫힌 그 시간, 유독 환하게 빛을 밝힌 가게가 하나 보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것은 싱그러운 꽃들입니다. 하얀 안개꽃, 분홍빛 작약, 그리고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연보라, 리시안셔스. 그 꽃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묵묵히 가위를 움직입니다. 33세 윤서아. 그녀가 꽃줄기를 집어드는 손길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을 맞잡듯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자꾸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꼿꼿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 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단골 할머니께 먼저 의자를 내어드리며 100원짜리 꽃 한 송이를 사러 온 아이에게도 포장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공간이 품은 온기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 말입니다. 윤서아가 그랬습니다. 퇴근길에 남편 강민재가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움과 미안함이 반반씩 섞인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인내 끝에 피어나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이의 서글픈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 서아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추었습니다. 짧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서늘하리만큼 건조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집으로 오너라. 곧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사도 용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꽃을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가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아버지 윤태석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투박한 등산화 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어른은 아는 법입니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서아가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괜찮아, 아빠.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무엇라 하더냐? 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서아는 언제부터 저토록 아픈 웃음을 짓는 법을 배웠을까요? 딸이 꽃을 다듬는 동안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반지 하나 없는 거칠고 두꺼운 손.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박힌 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의 묵직한 무게감을 오래도록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차된 차 앞에 멈춰선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준비 마쳤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시트 위에 놓인 것은 낡은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명품 가죽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태석 그룹. 서아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그 어떤 진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2 타워 팰리스의 식탁. 토요일 오후 2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서아는 이 거대한 건물 앞에 처음 섰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뻣뻣해지던 그 압도적인 높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가 서아의 손을 잡았고 서아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한명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손목에서 반짝이는 가느다란 금 팔찌.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입가는 웃고 있었으나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서아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은 채 0.5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서아는 그 서늘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오며 가끔 그런 눈을 가진 이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을 가늠하듯 취급하는 눈빛 말입니다. 식탁은 길고 넓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철수와 시아주버니 민호, 그리고 민재와 서아가 앉았습니다. 명숙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아의 자리는 식탁 맨 끝이었습니다. 창가에서도 대화의 중심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것이 우연이라 믿기에 서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처음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날씨와 민재의 업무, 시아버지의 골프 이야기들. 그러다 명숙의 시선이 돌연 서아를 향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비트는 특유의 거만한 표정과 함께였습니다. 서아 씨, 꽃집은 여전한가?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명숙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꽃집에서 생계가 되긴 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야. 민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남동 상권이 얼마나 핫한데요? 명숙은 민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말 따위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부류를 꼭 한 번씩은 만나지 않나요? 오직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그것은 결코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답했습니다. 사업하세요. 명숙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사업이라. 아, 그렇군. 짧은 대꾸였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릿한 비웃음과 무관심 그리고 이미 멋대로 내린 판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의 세계에서 서아의 아버지는 존재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명숙은 마치 물 한 잔을 권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민재야, 다음 달 팀장 승진 축하 자리에 서아 씨 혼자 오면 좀 어색하지 않겠니? 집안 어른이 안 계시니까 말이야. 그 말들이 공중에 차갑게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서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속내은 판이했습니다. 민재의 웃음은 모면을 위한 비겁함이었고 서아의 웃음은 벼랑 끝에서 지켜낸 자존심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고속도로처럼 넓고도 냉랭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내내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나 오늘 참 많이 무시당했어. 민재는 핸들을 잡은 채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본심은 아니셨을 거야. 서아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검게 일렁이는 강물이 깊고 넓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무언가 균열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금이 가거나 상처를 입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아주 조금 기울어졌을 뿐입니다. 오래도록 버텨온 무언가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가 후 서아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곧장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맞다. 서아는 그 2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아버지의 손 곁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서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룹 전체의 조직도가 빼곡히 인쇄된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 대표이사란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석?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딸의 곁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챕터 3 설계도 안의 이름. 세상에는 2 종류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끝까지 숨기려 애쓰는 비밀과 때가 되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비밀. 윤태석의 정체는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폭로나 추적 끝에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전, 한 장의 설계 의뢰서 위에서 조용히 그 실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시아주버니 강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쌓인 서류 더미를 훑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건축 설계사로 독립한 지 4년째, 부모의 배경이나 기대에서 일찌감치 거리를 두고 홀로 서온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명숙을 사랑했지만 그 애정이 어머니의 모든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아를 대하는 모욕적인 태도는 볼 때마다 그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규 발주처 목록의 3번째 줄, 물류창고 신축 설계 의뢰였습니다. 규모 800억, 발주처는 윤태석 그룹. 민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윤태석, 그리고 윤서아.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성씨가 같았습니다. 물론 서울 하늘 아래 같은 성씨는 차고 넘쳤지만
민호의 손가락은 이미 검색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느리게 확장되었습니다. 윤태석 그룹, 물류, 유통, 부동산을 아우르는 수천억 자산의 거대 기업, 그리고 대표이사 윤태석. 사진 속 인물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으나 그 형형한 눈매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민호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잔상이 맺혔습니다. 연남동 꽃집 앞 낡은 점퍼에 등산화를 신은 채 딸의 곁을 지키던 그 소탈한 사내. 민호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좁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연의 실타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숙은 오랜 지인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이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란 결국 타인의 삶을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특유의 능숙한 화법으로 대화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민재가 좋다 해도 배경이 받쳐줘야 집안이 서는 법이죠. 꽃집 딸이 뭘 알겠어요. 얼굴이야 반반하다지만 그게 어디 평생 가나요. 테이블 위로 동조하는 웃음이 흩어졌습니다. 명숙은 그 웃음을 즐겼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그 순간이 그녀가 이 자리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서아 씨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죠? 명숙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마포 어딘가라더군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한다는데 글쎄요. 알게 뭐예요. 비릿한 웃음이 다시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분당 정자동 43층 유리 빌딩. 로비 천장까지 시원하게 뚫린 윤태석 그룹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허리를 숙였고 안내 직원들은 일제히 예우를 갖췄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남자 윤태석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은 짙은 네이비 수트를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꽃집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날 저녁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결국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먼저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챕터 4 합의금 봉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크도 인사도 없이 자신의 등장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안중에도 없이 문을 여는 침입자. 그러니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연남동 꽃집의 정적을 깨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카운터 안쪽에서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한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고 예고는 없었습니다. 명숙은 가게 안을 천천히 품평하듯 훑었습니다. 작은 쇼케이스, 소박한 나무 선반, 손글씨로 적힌 가격표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전부냐는 경멸과 이걸로 삶을 연명하느냐는 비아냥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 손길엔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부족하면 더 얘기해도 좋고. 서하는 봉투가 아닌 명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재랑 조용히 정리해요. 서하 씨 같은 배경으론 우리 집에서 오래 못 버텨요. 지금 나가면 깔끔하겠지만 버티면 서로 더 힘들어질 거야. 아이도 없으니 복잡할 거 없잖아요. 한자 칼날처럼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상대가 단 한마디도 흘리지 못하도록 가슴 깊이 박아넣겠다는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던지는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식은 제안이지만 본질은 선고인 말.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처음부터 우리와는 다른 종자라는 낙인. 서하는 그 모든 말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서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명숙의 눈썹이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웃음 섞인 조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인가요? 그런데 서하 씨,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서하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으나 그 무게는 명숙이 던져놓은 돈 봉투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명숙은 잠시 서하를 쏘아보다 봉투를 남겨둔 채 등을 돌렸습니다. 생각해봐요. 며칠 안에 연락 주길 바랄게요. 문이 닫히고 벨소리가 잦아들자 가게 안엔 무거운 침묵이 고였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분쯤 지났을까요? 팽팽하게 버티던 그녀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카운터 아래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듯 뜨거웠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참담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아버지의 번호 위에서 손가락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욕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지을 표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아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무너짐을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이 3천만 원짜리 조롱보다 더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봉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민재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움직였다는 것을, 자신의 아내가 난도질당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외면했습니다. 밥을 먹다 그가 툭 던진 말은 비수였습니다. 서하야, 엄마한테 좀 더 맞춰줄 순 없어? 나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젓가락을 들던 서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던 그 눈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재는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이 부부의 균열이 어디까지 벌어지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침내 감춰졌던 거대한 진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챕터 5 아버지의 미안하다. 살다 보면 어떤 말은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알기에 차라리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운 세대는 아니었지만 어떤 고통은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봉투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서아는 홀로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산자락 끝에 조용히 내려앉은 단층 건물과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 서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찾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마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던 기억은 서아에게 가장 따뜻한 풍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가 마당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딸이 올 것을 이미 예감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굳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식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음을 뼛속으로 먼저 감각하는 법입니다. 윤태석은 딸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도 그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다 싶을 때 하거라. 아빠가 먼저 나서는 건 내 삶의 몫을 빼앗는 일일 테니까. 그 한마디에 서아를 지탱하던 둑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아빠. 민재 씨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유령 취급을 해.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배경과 아빠의 직업으로만 나를 판단해. 아버지는 딸의 마른 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화려한 위로보다 묵직한 그 손길이 서아에게는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100마디 말보다 곁을 지켜주는 고요함이 더 큰 구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가평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시아버지 강철수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서아야, 나다.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나 혼자 가마. 이틀 뒤 도곡동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철수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듯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님. 미안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서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버님? 강철수는 길게 숨을 내뱉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잘 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강철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묻어난 낡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수없이 꺼내본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라는 글귀 옆에 찍힌 선명한 도장 하나, 윤. 서아의 손가락이 그 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몰래 꺼내 보았다가 혼쭐이 났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이 천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챕터 6 가장 조용한 구원. 세상에는 소란스러운 생색으로 선의를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 뒤 사방에 알리고 상대가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부류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살려놓고는 흔적 없이 돌아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심지어 감사의 인사조차 원치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강철수의 참에 섞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강한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려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시절,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믿었던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 명숙은 친정 형제들에게 무릎을 굽히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얼마나 좁고 무섭게 보였는지 서아 너는 모를 거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줄까봐 밤마다 잠을 설쳤어.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직원들 얼굴 보는 게 더 두려웠지. 그 절박한 벼랑 끝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강철수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차림새가 워낙 소탈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중고차를 몰고 나타난 사내. 하지만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50억 원, 그것도 아무런 담보 없는 투자였습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 강철수가 이유를 묻자 그 남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려지는 순간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고 빚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강철수는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던 그는 얼마 전 업계 미팅 자리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좌석 명패에 적힌 이름은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태석 회장님, 따님이 강민재 씨와 결혼하셨다면서요? 강철수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살려준 은인의 딸을 제 아내가 그토록 모질게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서아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어머님께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철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하려 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셨더구나. 제발 비밀로 지켜달라고 말이니.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째서요? 서아가 배경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 부모의 힘으로 대접받는 건 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면서. 서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 왜 당하고만 있는 딸을 지켜보면서도 때를 기다리라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가장 깊고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아는 이 진실을 결코 먼저 발설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남편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 너랑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 지분을 전부 회수하고 연을 끊으시겠대. 서아는 수화기를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서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늘 비겁하게 침묵을 택했던 그의 지난 날을 알기에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재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상처 입은 서아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챕터 7 민재가 선자리. 위기라는 거울은 사람의 본색을 비춥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선 누구나 선인일 수 있지만 진정한 성정은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최후 통첩이 떨어진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서아는 남편을 찾지도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타이의 등 떠밀린 선택은 굴복일 뿐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사흘 내내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으며 홀로 저녁을 먹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억지로 평정을 가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릿하게 만드는 고독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요란하지 않아 더 쓸쓸한 법이니까요. 사흘째 밤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수염은 거칠고 눈은 충혈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아는 읽던 책에서 시선을 들어 글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마주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엄마한테 말했어. 서아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지분도 지위도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됐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남편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고작 그걸로 끝이야?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아? 식탁 끝자리에 유령처럼 앉아있던 날, 카운터에 돈 봉투가 올라오던 날, 내 비참함을 호소했을 때 엄마는 원래 그래라며 내 입을 막았던 날들. 그 모든 상처가 당신의 이 결정 하나로 한순간에 지워질 거라 생각해? 민재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서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켜켜이 쌓인 원망과 그럼에도 이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가느다란 희망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비겁했던 민재였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것은 서아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기대한 뜨거운 포옹이나 다행이라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치열하게 지켜온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 씨, 어머니가 친정으로 향하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혼자서요.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요? 네, 방금 나가시는 걸 봤어요. 서아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서아의 눈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말일지 새로운 시작일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챕터 8 열리는 문. 한명숙은 평생 패배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었고 제 생각이 곧 정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위태로울 때도 아들이 탐탁지 않은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딸을 데려가라고 품위 있게 끝내자고 통보할 작정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들은 주소지로 향하던 명숙은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멈춘 곳에서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주택이 아니라 43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나는 외벽과 끊임없이 드나드는 차량들. 차고라고 생각하며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명숙은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육중한 정적과 함께 대리석 바닥의 서늘함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높은 천장과 압도적인 조형물, 그리고 정면 벽을 가득 채운 그룹의 연역 사진들. 명숙의 발걸음이 점차 느려졌습니다. 사진 속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준공식, 해외법인 기념사진들까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명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벗어던졌지만 그 선한 눈매와 웃음의 모양을 잊을 리 없었습니다. 서아가 아빠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천둥이 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오만했던 명숙은 생애 처음으로 기댈 곳 없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용건을 물었지만 명숙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막힘없던 달변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카키색 점퍼에 투박한 등산화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든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오다 명숙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하지도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가장 무너졌던 시절, 회의실에 나타났던 기적 같은 남자. 아무 조건 없이 50억을 내려놓고 알려지면 빚이 된다며 돌아서던 그 은인.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였습니다. 윤태석이 명숙 앞에 멈춰서서 먼저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어요. 비난도 승리자의 오만함도 없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세 글자가 명숙의 가슴을 서늘하게 관통했습니다.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누군가 주먹으로 칠 때가 아니라 나의 밑바닥을 아무 말 없이 안아줄 때입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명령도 제안도 아닌 그저 문을 열어주는 이의 배려였습니다. 명숙은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평생 누구의 뒤를 밟아본 적 없는 여자가 그날은 그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따라온 민호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억누르며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회의실 안에서 오간 말들이 이 서사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준비되셨습니까? 챕터 9, 그가 선택한 침묵.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과가 존재합니다. 들키고 나서야 내뱉는 사과와 들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무릎을 꿇는 사과.
한명숙은 평생 전자를 목격한 적도 후자를 직접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윤태석의 뒤를 따라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긴 테이블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분당의 높은 가을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윤태석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명숙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을 감추려 양손을 깍지 껴 모아 쥐었습니다. 윤태석은 그 떨림을 보았지만 모른 척 시선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진심을 꺼내는 이의 음성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정체를 아셔도 좋고 영원히 모르셔도 상관없었지요. 명숙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아가 배경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길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대접받는 건 그 아이에게 가장 독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함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강 회장님께도 서아에게도 말입니다. 명숙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토록 모질게 구는 동안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태석이 잠시 창밖의 구름을 응시하다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필요한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서는 순간 그것은 딸의 승리가 아닌 아버지의 권력이 거둔 승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바랐던 그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을 명숙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는 지극히 고요한 오열이었습니다. 평생 울 줄 모르던 오만한 여자가 환갑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정한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명숙이 긴 침묵 끝에 입을 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이 서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문장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묵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뱉어낸 자기 부정이었으니까요. 윤태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책도 훈계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명숙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무너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명숙은 남편 강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서아에게 미안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강철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비어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편 서아는 이 모든 막전막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며칠 뒤 시아주번이 민호가 꽃집에 들러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카운터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런저런 일상 대화를 나누던 그가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 서아가 꽃줄기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호가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예전의 어머니는 아니야. 서아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 다시 꽃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고들지도 구태여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군요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그저 수용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명숙은 휴대폰 화면에 뜬 서아의 번호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먼저 보여주어야 할 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직접 차를 몰아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챕터 10 서아의 한마디. 마지막 이야기를 맺기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의 애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짓누르던 증오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용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과정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일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도요. 연남동 골목은 그날도 평화로웠습니다. 이른 아침 꽃집 유리문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아는 평소처럼 꽃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작약과 연노란 프리지아, 이제 막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보랏빛 라벤더. 꽃집 문 앞에 한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든 서아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한명숙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도 광택나는 실크 블라우스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코트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꾸밈없는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돈 봉투도 가식적인 선물도 상처줄 무기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내려놓고 카운터 앞에 선 그녀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오셨어요? 명숙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길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게만 느껴졌던 가게가 포근해 보였고 초라해 보이던 나무 선반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의 풍경도 바뀌는 법입니다. 명숙은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서아가 가만히 명숙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네요. 그 말. 명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갈등과 회한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과와 변명을 준비해 왔겠지만 서아 앞에 서니 그 모든 말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터져나온 것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아 씨, 나는 목소리가 젖어들며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재촉하지 않고 그녀의 슬픔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명숙이 눈가를 훔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그것은 거창한 사죄보다 훨씬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한명숙이라는 여자가 며느리에게 힘들었느냐고 묻는 것, 그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꽃 몇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탐스러운 작약 3송이와 라벤더 줄기, 그리고 안개꽃을 섞어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예쁜 리본까지 묶어 카운터 너머로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명숙이 의아한 눈으로
꽃다발을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냥요. 사람에게 드리는 꽃이에요. 꽃을 건네받는 명숙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화려한 꽃바구니를 받아본 적은 많았지만 이런 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대가도 없이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건네받는 꽃. 명숙은 그 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미움이 아닌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참 무거운 생을 견뎌왔겠구나 하는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용서는 아닐지라도 용서라는 거대한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꽃집을 나서는 명숙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아집을 내려놓은 이의 평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주말 서아는 가평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별장 마당에는 언제나처럼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딸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녀는 나란히 평상에 앉았습니다. 감나무 사이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내 엄마도 꼭 너 같았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처럼 꼿꼿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냥 용서해버리곤 했지. 서아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였는데요? 내가 태어나던 해였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 서아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아버지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용서받으며 살아온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토양 위에서 자신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아가 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꾸밈 없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전경을 비춥니다. 평상 위에 두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그리고 마당 가득 부서지는 햇빛. 테이블 위에는 서아가 가져온 작약과 라벤더가 담긴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잎 사이로 투명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은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윤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봉투 앞에서도 차가운 식탁 끝자리에서도 남편의 방관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복수 대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낸 그녀의 진심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때로는 가장 고요한 사람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